옛날에는 오늘날의 성남, 하남, 서울의 강동, 강남까지도 다 포함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광주라는 이름으로 광주이시, 또 이 광주라는 그 지명도가 조선 초기에는 엄청나게 그 조선시대 전체로 와서 큰, 요새 말하는 광역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다른 데서 여러 말했지만 묘하게도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광주이시고, 그 광주 한씨, 광주 김씨가 있고, 아주 그 희성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 광주 하면은 옛날에 대도시인데, 거기를 본관으로 하는 성이 왜 없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돼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고려 때의 이 광주는 약간은 좀 소외되어 있던 이가 아니냐. 왕규라는 사람이 고려 제의 그 반란을 일으키고 왕규인 아니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이 지역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보면은 뭐 청주에 청주한씨가 있고, 전주에 전주이씨가 있고, 진주에 진주광씨, 뭐 경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대성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광주는 광주이씨를 제외한, 광주시는 그래서 수적으로 워낙 조선 초에 번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4만으로 흔히 통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광주시가. 근데 그 숫자 14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상 활동한 그 광주 시민들이 너무나도 그 유명한 분들이 많고 조선 초기를 어떻게 보면 휘어잡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 묘소에 있는 분들의 이름이 거기 이제 그 광주시인물이 9분, 부인으로서는 이제 그 이지직의 부인인 정경 부인 한 분이 이제 향로석이라든가 석등이 있고, 그거에 이제 후손들 중에서 그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시대를 보면은 조선 초기 태종 때부터 17세기까지니까 한 200년에 걸쳐 산 사람들의 그 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 이집선생의 묘가 있는 그 묘소를 제하고서는 어찌 보면은 좀 그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그 고려 말에 광주시의 이 집이 활동했는데, 둔촌 이집 선생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은, 원래 이제 그 광주라는 본관을 받은 것은 고려 말인데, 여기가 그 광주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그 없었고, 그 회현 뭐 이런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초에 와서 광주라는 이름을 받고, 고려 때도 이제 광주라는 이름이 있었죠. 양광도에 양주, 광주 합쳐서 오늘날의 경기도 그 충청도 일부까지 포함해서 양광도라고 했는데, 광주시의 이제 시조는 물론 족보상에 흔히들 말하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신라에 연관을 시켜주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뭐 대무랑 때 어쩌니 뭐 무슨 진흥왕 때 어떤 분이니, 또 중국에서 대부분 또 온 거로, 우리나라 상시에 누가 말하듯이 김씨, 박씨 몇 분 제하고는 다 중국 국성으로 중국 시조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것이고, 그리고 그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 4대 근성이라고 그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 봐야지 됩니다. 그분이 진짜 중국에서 와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뭐 고려 왕족도, 고려 왕도 중국에다가 그 연결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조는 이자성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고려 말에 둔촌의 아버지인 이당을 실질적인 그 시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당의 아들이 다들 좀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출세를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그 이집이 이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이 아주 훌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집 선생은.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성남에서 둔촌의 그 백일장을 하고 이러는데 그 문화를 받기 위한 것이죠. 공민왕 때 그 유명한 신돈이 너무나도 이제 전행을 하기 때문에 신돈의 실정을 비판한, 이 말하자면 바른 아주 참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세였던 신돈이 이 집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넣고 경상도 영천, 그 경주가 하는데 영천이죠. 영천의 친구 최원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통화를 갔어요. 얻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알고 있었죠. 말하자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아야 되니까 다락방에 숨겨두고 최원도가 밥을 이제 많이 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세스란 몫을 먹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부인이 아무리 해도 이상하니까 계집종한테 확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벽장 속에서 두 사람이 더 있어가지고 나오더란 거죠. 근데 그것이 발각되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아마 이 여종이 상당히 좀 영리하고 현명했던가 봐요. 자결을 해버렸어요. 자기만 모르면은 이게 탈로가 안 날 테니까. 이래서 참 나중에 이제 그 이당 둔촌의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붙였는데 아주 최원도가 자기의 몇 자리를, 자기 조상의 몇 자리를 참 내주고 모시게 해가지고 이 이당의 묘가 오늘날 이제 광주시 시조묘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신돈이 실각하고 난 뒤에 복권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복직을 했지만 벼슬에 하지 않고 여주 천령에서 묻혀 살면서 이생을 마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저서가 이제 둔촌유고가 있고 사실은 이제 이분이 둔촌이 오래 살았다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그 후손들이 오히려 이 둔촌에 많이 살아가지고 오늘날의 그 서울의 둔촌동이 바로 이 집의 호에서 유래됐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둔촌은 고려가 망하기 전에,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1487년이니까 5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손들이 조선에 말하자면 사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집의 아들, 이 지직이 이제 장남인데, 바로 이 지직의 후손이 광주시의 어떻게 보면 부유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과거에도 흡수해 있고, 그 사람이 이제 홀 탄천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 성남의 탄천이 이 근처에 살았다는 얘기죠. 이분이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아마 조선의 건국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특별히 공을 세우지 않았던가 봅니다. 개국공신으로는 되지 않고 다만 보문각 집지학 태조 7년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극렬히 가나다가 화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방원이 일으켰고 자기도 이방원의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륜으로 봐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방원이가 이 지직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변호를 하고 참 용서를 해주는 그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 뒤로 강원도 관련 안령사를 역임하고 내사선으로 그러니까 이 지직의 성격이 거기에 유인물의 3페이지인가요? 거기에 5째 줄이 그때 다음에 내서 사인으로서 윤인이라는 사람을 탄핵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을 범하고 민가에 들어갔으면 또 의람되게 기문했습니다. 아니 임금인 통로하여 치신사 박성명을 책하기를 경들은 내가 노예였을 때 한마디 말로서 풀어준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지지라는 사람이 태종에게 말하자면 윤인이라는 사람을 탄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바로 잘 못했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경들이 직관을 했으면 내가 그때 이미 흑배가 가렸을 텐데 직관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언질만 두고 말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전가식과 함께 상소를 올렸는데 옛부터 제왕으로서 근검으로 일어나고 방탕한 욕심으로 망하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대우는 궁실을 낮게 짓고 좋은 의복을 입지 않고 성탕은 새벽에 일어나 충간을 들었으며 문왕은 소심하며 사치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사치하지 않고 또 검소하다는 것을 중국 역사를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충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태종은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에서 조선을 말하면서 태종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이 역사를 했다지만 세종은 어떻게 보면 태종이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없었다. 흔히들 태종이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다 해치웠으니까 이제 너는 임금 노릇하는데 편안하게 하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몰라도 오죽해야 이제 태종은 자기 처남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세종을 왕으로 세워놓고도 세종이 장인까지도 이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왕이 되면서 자기 장인을 제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제 고려시대에서도 그 외척이 바로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됐다는 것을 태종은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 때도 문제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 처남들을 공신인데도 죽이고 참 장인도 그야말로 그야말로 은근히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극에서 양녕대군이 세종의 큰형인 양녕대군이 세종을 보고 너는 나중에 성국이 될 것이다. 왜냐? 아버지가 다 정적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임금을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은 이제 결과적으로 후대에 만드는 말일지라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누구 고려시대에도 이자겸이라든가 외척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척이라는 것을 자기도 그 외척인 민시들을 제거를 했고 오죽해야 사극에 나오지 않습니까? 태종의 왕비가 그냥 자기 남편에 대해서 참 불만을 토로하고 그냥 말하자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긁어도 그냥 그거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세계 역사를 봐도 좀 무자비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중국 역사에도 지금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뭐를 했는데 그 모택동이는 천안문광장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사진을 붙여놓고 그를 중국 사람 다 존경하고 있게 만들어놓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못된 사람이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중국을 괴롭힌 사람인데도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태종은 그야말로 태종이라는 이름 자체가 중국 역사나 우리 역사에 몇 번 안 됩니다. 당태종이 아마 태종이 처음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참 그 뒤로 몇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이방원 태종이라는 이름은 물론 이제 신라 때 무열왕을 태종이라고 붙여놓은 것도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을 높였다 이제 말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은 태종에게 이제 나름대로 훌륭한 것이 자기에게 이로운 말을 하는데 듣기 싫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참아줬다는 거. 어떤 면에서 세종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양녕대군을 처음에 세조 책봉에다가 바꾸는데 제일 반대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황희 정신이었습니다. 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기분 나쁜 거죠. 아주 귀향을 보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그 황희를 세종으로 하여금 요새 말하면 사면을 하고 바닥에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황희라는 인물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기가 귀향을 보내고 또 자기가 풀지 그 세종으로 하냐. 어떻게 보면 그게 앙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이 자기가 왕 되는 게 반대한 사람이 황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황희를 만일 아버지가 풀어놔주면은 나중에 야 임마 왜 너 나를 왕하는데 반대했냐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자기가 풀어놨으니 그래도 무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가 귀향을 보내놓고 황희를 네가 사면하고 네가 중용해라. 인물이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잘 알고 바탕에 섰는가는 이제 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황희가 세종이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 세종 내에 그렇게 훌륭한 무려 영의정만 18년을 하면서 정치를 이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종의 정치라는 게 아니라 황희가 정치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어쨌든 그거를 기반을 말하는 것은 또 태종 이방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광주시에게다가 엉뚱한 또 태종 세종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 지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디 보면 이제 둔춘도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신돈의 실정을 비판하는 강직한 인물이었고 그 아들 이지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광주 이시에 배어있는 어떤 성격은 바른 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했다. 이게 이제 문중에서 내려온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지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정경부인 경주이씨의 호석이나 이런 것이 같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부인 경주이씨가 그 다음에 이제 사쪽에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지직의 아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 조선 초기 광주이신문의 성장이라고 있는 이장순이라는 사람이죠. 장남인데 이분도 문과에 급제를 했고 통정대부 의정부사인 지정위원 현수가 지냈다. 31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머니인 경주이 씨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유인물에는 이제 먼저 이장손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좋겠네요. 한때 이제 이 지직이
그 황희와의 이장손이죠. 참 이가 큰 아들 장손, 장손이 장손이었어요. 이제 황희와의 일화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태종의 명을 받고 행대감찰로 의주를 다녀온 뒤에 같이 이제 의주를 이 장손이 다녀왔어요. 그런데 황희가 그때 당시 좀 우유부단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걸 탄핵을 했어요. 황희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기 이제 밑에 있는 놈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막 그 탄핵을 하니까 그 후 황희는 이제 세종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승이 되어서 참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이장손이 이제 외직으로 내보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장손을 오히려 황희는 중서성 사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의 그 관리로 천거를 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자기를 옛날 탄핵한 사람을 어떻게 갖다 썼냐. 이랬더니 이모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장손 얘기예요. 윗사람의 불을 보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관직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또한 나를 위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이다. 그는 청덕과 강직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내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나 또한 누구 알아주겠는가? 이는 소인이 할 짓이다. 그러니까 이 황희정승에 대한 얘기는 참 그 조선 초기 역사에서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졸기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 이장순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희가 그 사람을 쓰면서 예를 들어서 김종서에 대한 얘기도 있죠. 이 김종서가 젊었을 때 황희가 김종서를 그렇게 좀 모질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또래 이제 맹사성이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자네는 왜 김종서를 그렇게 모질게 굴고 딴 사람이면 다 봐줄 것 같은 것도 그 사람은 그렇게 굳이 꽃을 잡아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말이지. 우리가 물러난 다음엔 저 세대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성격이 너무 급해. 그러니까 이 김종서의 단점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훌륭한데 너무 성격이 급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잡아줘야 된다. 이래서 그 황희가 김종서를 좀 딴 사람에 비해서 모질게 굴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김종서의 그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양대군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그 무참하게 참 죽게 되었는데 그런 관계를 보면서 그 황희가 이 장손과 같은 사람도 알아줬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손이 동생이 이인손, 그 사폐지의 그 중간쯤이에요. 이인손은 부인이 교환으로서 별장도 신이 딸이고 장룡 교환으로서. 이분은 이제 자기도 우의정이 됐지만 아들들 5이 그야말로 참 대단한 아들들을 뒀습니다. 극자떨림이죠. 그래서 5사람의 극자들은 오극이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오극과 또 이제 다른 사천경이죠. 이장순의 아들 하나, 그 다음에 이 예순의 둘 합쳐서 8극이 그때 당시 이제 과거에 급제라고 어떻게 보면 정부 요직을 다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5극, 8극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 이 이인손의 그 인품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거기에 이제 자기 형이 이제 이 장손인데,
아까 정경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고 넘어갔네요. 3페이지 저 밑에 쪽에 보면은 정경부인 그 이지직의 부인 이장손, 이인손의 어머니인 이 씨가 그 둘째 아들 충이공 이인손이 이제 높은 벼슬을 했으면 딴 사람보다도 이제 벼슬이 높은데 광주의 관리가 그 공을 아련할 때 계단 아래에서 하라고 명을 내리니 부인이 주렴 사이로 그 보고서 주렴 사이로 보고서 문책하기를 이 관리가 비록 천하지만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 관리를 하였는데 너는 그 근본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인손이 상당히 이제 그 젊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하인이 그 보고를 하는데 밑에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주렴 사이로 보고서 그 하인은 옛날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같이 그 일을 해온 사람이다. 비록 신분은 좀 다르고 낮지만 그런 그 할아버지와 같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보느냐. 너는 그 근본을 살피지 않느냐고 해서 그 뒤로 충이공 이인손이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그 사직한 후에 광주의 관리가 아래나라 올 때는 한 자리에서 접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비록 하인이지만 할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높이 받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어머니가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더 훌륭한 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지직의 부인 경주희 씨가 이제 이런 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이 이지직의 셋째 아들이 이제 그 이예손입니다. 이예손은 물론 이분도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해서 흔히 이지직의 아들 셋이 급제를 했고 손자가 8명이 급제를 해서 삼자 팔손 문과라는 4페이지 제일 위에서 둘째 줄에 삼자 팔손 구문과라는 영예를 가졌다. 얘기는 아들 셋과 손자 8이 다 과거인데 그 8은 이제 팔극이라고 하는 그 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직으로 봐서 손자고 둔촌으로 봐서 이제 증손자죠. 그러니까 이 증손자 때에 그야말로 광주희 씨가 아주 그야말로 날려버리는 세상을 다 주름잡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예손에 대한 것이 이제 5페이지에 이예손은 광주 사람인데 성질이 강개하고 방직하여 구차하게 남의 마음에 들리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때의 영계라고 불렀다. 그가 죽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애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지직의 셋째 아들이고 이제 지금 문화유적에 묻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예손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광주이시 성장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 5페이지 밑에 쪽에 나오는 용제총화에 대한 말입니다. 용제총화는 이제 잘 알듯이 성현이 쓴 글인데 창녕성씨 유명하죠. 거기도 성선님이라는 개국공신서부터 성산문의 집안인데 용제총화에 보면 지금 문벌이 번성하기로는 광주시가 으뜸이다. 광주시는 둔촌 이후 점점 커졌으니 둔촌의 아들 지직은 참이었고 참의 아들 셋은 장손이 사인이었고 인손은 우의정이고 예손은 관찰사였으며 사인의 아들 극주는 지금 판결사로서 있다. 우의정에도 5 아들이 있었으니 극배는 영의정 광원부원군, 둘째 극감은 형조판서 광성군, 셋째 극정은 광천군, 좌참찬 환성부 판윤, 요새 서울시장입니다. 극도는 넷째는 이조판서 광원군, 또 5째 극주는 좌의정 지중주무사였다. 모두 일품에 올랐는데 이들이 공이 있어 군으로 봉한 것이다. 광성군은 일찍 죽었으니 그 아들 세좌, 지금 광성군이 이제 둘째죠. 극감인데 이 극감의 아들이 세좌입니다. 이 세좌는 광양군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이제 문자 문서도 높은 반열에 올라 서로 따라 끊이지 않았다. 이 세좌가 누구냐면은 연산군의 어머니인 윤씨, 피비윤 씨에게 사약을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주시가 그야말로 전성을 이루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굳은 일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중이 번성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만 하게 된 게 아니라 나쁜 일도 하게 되고 또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충신열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반역자도 나오게 되더랍니다. 반역자도. 이것이 이제 그만큼 옛날 경은이씨, 인주이씨라고 하는 이자겸네 집안을 보면 알죠. 60여 년 동안 세도를 했는데 이제 현종의 부인서부터 이제 외척을 맺으면서 그다음에 이자겸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그것은 그 아들, 딸들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이자겸이 횡포가 심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겸을 제거를 하는데 결국은 이자겸이 몰락하고 난 뒤에도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인주이씨들이 상당수 있게 마련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워낙 세력이 크면은 전부 다 몰락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그대로 남아요. 현대사에도 저는 어렸을 때 자유당 시절이었었는데 그 자유당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한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4.19 후에 상당수가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아하 이게 자유당이 망했다고 해서 자유당 사람들이 다 망한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조선 후기에 유명한 안동김 씨 하면은 얼마나 세도가 대단합니까? 영의정은 대를 이어서 하고 그래서 참 대원군이 그들을 제거를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안동실 문학식서 다음 정권의 영의정을 안동김 씨를 갖다 쓰잖아요. 왜냐면 안동김 씨 중에 자기 마음에 들었던 사람, 자기에게 좀 도와줬던 사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몰락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워낙 세력이 크게 되면은 그들이 그 안동임 씨가 욕을 얻어먹지만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과정에는 얼마나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습니까? 예? 김상원이 그 병약을 할 때 참 착업하러서 공을 세워가지고 청년에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손 중에서 그냥 그 대를 이어서 정치하고 결국은 수원조 이후에는 한 62년 동안은 완전히 안동임 씨 세도를 하는데 그 후에 저 김상아의 아들 손자 때 보면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조선 초기에는 바로 이 광주의 시절이 그런 바로 이제 그 이지직의 큰아들이 이인손이고 이인손이 우의정을 했는데 그 우의정의 아들인 5 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 대단한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죠. 오국이라고 하며 다 일품이라고 이 용제총화에 말을 했는데 다 군을 받았어요. 뭐 광원부원군, 뭐 광성군, 광천군, 광원군 이 정도로 이제 그 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가진 사람이면서 나중에는 이제 연산군이 모를 약을 갖다 줘가지고 그 연산군이 집권하면서 결국은 아주 일망타진을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중종반정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의 세력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 이세자가 이제 그 이인손의 손자인 셈인데 둘째 아들의 아들이죠, 세자가. 그런데 그때 세자의 어머니인 피비윤씨에게 약을 갖다 주고 오니까 그 부인이 이제 우리 자손은 망했구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아들이 세자인데 왕의 후보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한테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사전의 집안은 아주 폭망을 했어요. 세자는 귀양 가다가 죽었고 그 아들들도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게 아니라 그 참화를 또 받게 되는 그런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주이 씨의 초기에 이 활동한 것은 어떤 면에서 그 둔촌이 이제 그 기반을 닦기 시작했지만은 그 아들 손자 삼자 팔손 구문과라는 그것은 그 당시에 본 적이 엄청난 참 옛날에 고려 때에는 아들 시 과거에 급제를 하면은 그 어머니를 이제 그 표창을 합니다,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집안이 이제 그 김부식리 집안이 있었고 뭐 몇 분 집안이 있어요. 광상김 씨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 집에는 5명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인손이 아들은. 그러니까 뭐 참 그야말로 나라에서 왕이 우러러보고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 왕족도 이 광주이 씨에 대해서 참 우러러보는 그런 집안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쉬었다 하시죠. 한 5분, 한 10분 쉬었다가 훈구파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하시다가 의심나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다든가 하는 거는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 그 문정공 계자 있잖아 할아버지 예, 예. 있잖아요. 그 형제들도 어머니가 아버지들하고 홀어머니가 아들 사형제를 공신부원군을 만들었어요. 과거 그때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용을 머리에 새긴 지팡이 그런 걸 준대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갖고 다니면 왕족이고 뭐 공주고 뭐 어디 높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그 인사를 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 정성집에서 무슨 아니면 대학원에서 무슨 뭐 요새 말로 파티가 있다. 그런데 그런 마님이 가면은 그냥 대본에 높은 사람들이 아유 여기 많이 오잖아. 쫓아와서 그냥 남들 저 사람이 뭔데 야 저 사람 손에 잡힌 게 용두가 달린 그 지팡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무슨 벼슬을 내린대요. 나라에서. 왜 그러냐면 요새 말로 그 연금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살아가는데 그 품위 있게 살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벼슬을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희 문정공의 어머님도 그 아버지가 29살에 함길도 관찰사 했는데 그냥 관찰사가 아니라 출척 관찰사예요. 그래서 그 함경도 지역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다 자기가 직접 결론 내리는 누구를 올려주고 자르고 파면시키고 뭐 이러는 거를 임금이 맡겨줬기 때문에 굉장한 권한인데 그 31살에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모아놓고 전실 아들도 남매가 있는데 무조건 내가 이제는 가장이다. 니네 아버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통솔하는 대로 따라와라. 대신 니네들 뭐 장사를 할 줄 아냐, 니네들이 농사를 할 줄 아냐, 그저 글 공부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 열심히 해라. 뒷바라지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다. 내가 뭘 수공품을 만들어 팔아서라도 뒷감당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서 그 큰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 음덕으로 천령 현감을 그냥 하고 나중에는 무슨 판 무슨 뭐라고 아니 검교 참판 검교 참판을 나중에 내렸는데 사실은 천령 현감이 좋은 자리였대요. 천령? 지금 이포 여주 이포 다리 있는 데 있잖아. 이포 다리 거기가 천령 그 저기 천령현의 포구야 거기가. 근데 그게 물류 핵심 거점이라서 그 이포나르고 그 이권이 무지하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정승 판사들도 천령현감한테 야 뭐 좀 도와주라, 뭐 좀 보내주라 이러고 청탁을 할 정도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현감이지 아무나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이 벼슬 직급이 같은 게 아니지. 품계가 두세 급 이상 높은 사람을 보내고 그런다고요. 현금 자리라도. 안 그러면 자리를 지키지 못해. 남이 이제 이 구설에 올라가고 쫓겨나든지 누가 자꾸 긁으면 승질나서 때려치고 집을 가잖아. 우리 11대 할아버지는 음직으로 저기 현금자리를 두 군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저씨 저 친구는 공부 많이 했는데 왜 과거를 안 봐? 그래가지고 부설에 올라가지고 진짜 문과 급제를 했어요. 내가 과거를 막 괜히 안 본 줄 아냐 그러고 성현이 저기 호가 뭐죠? 용제가 용제 용제 총알이. 그거 말고 송강 정철하고 두 사람을 박일로? 예? 스승으로 모시고 4년 동안을 전국을 유람하면서 수업 준비해가지고 과거 봐가지고 문과국제하고 성균관에 들어가서 장령을 해버렸어. 누구요? 문장가 누구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 형님이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형님이 장명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장명을 했어. 다들 장명이 아니라고 뭐라 그러지? 저 성균관 대사성? 일지방? 대사성? 예? 대사성이지. 성남. 아니 학생 중에 학생총부 최고. 대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학생회장이야 말하는 학생회장? 근데 그거는 임금하고서도 싸우고 막 말씨름하고 그럴 정도로 아유 성균관 그 뭐라 그럴까 아이고 그 장명이 아니고 장이 성균관 장의를 했어. 근데 그거는 원래는 계곡장유라는 사람이 이제 실력이 젊고 더 똑똑한데 그 계곡장유는 이제 그 무슨 왕실의 뭐 부호군인가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얼마 차이는데 그래가지고 성균관 그 장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율곡을 뭐 풀어달라는 무슨 상소문하고 그 신병령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했는데 그 상소 올린 그 글이 또 명문장이래. 그래서 그게 아주 당시에 그냥 널리 필사본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선비들이 공부한다고. 지난번에 그 저기 형님 거기 금요일 날 그거 못 갔을 때 거기 몇 명이 나왔었어? 저기 18명인가 많이 왔네. 13명인가가 몇 명이 위임하고 뭐 그래서 아이고 저기 노인네들이 많아. 막 80대 중반, 90대 중반 이런 얘기. 90대 중반이와 90대 중반이 누가 있어? 있어 옛날에 한도 없는데 박대수 언제 씨, 왔어? 뭐 90대 중반이면 아니 전부 다 그 전문가들이야. 90대 중반이면 한만교 씨, 저 봉천동에서 고대에서 강의하는 그 재단, 뭐 협회 이런 거에 임원들이요. 저 이은정 박사는 우리 충실대학교 법과대학원장직에 누구인데도 93인데 우리 미치시려가 맨날 서른아 그래 나는 왜 38살에 저기 옛날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인가 로나ल्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잖아. 내가 38살 지나고 나서 맨날 38살밖에 기억 못해요. 38살 지나고 또 38살이 지나간 거야. 그때 그러니까 38 곱하기 2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것도 뭐 친해 왔잖아. 로나ल्드 레이건. 근데 그냥 머리도 이쁘게 깎고 머리도 하얀데 염색도 안 해. 아주 그냥 아무튼 회색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얘. 환하네. 이은영 박사가. 근데 새로 저기 그런 검정머리가 난 거예요? 아니 하얀 머리가 환해 그냥. 그 회색 머리나 검은 머리 한 톨도 없고. 그리고 얼굴도 맑하고. 혈액순환이 좋다는 얘기지. 아니 그러면서 그런 거야. 매일 자기는 다리 운동을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도 발끝을 안으로 모으는 거를 이렇게 자기 나이 숫자만큼 등산 가고 산책하고 그런 것도 많이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혈액순환이 좋다. 들어오면서 뭐 발뒤꿈치를 통나무에다 툭툭툭 친다는 식으로 그런 요령으로 많이 왔네. 18명? 그렇게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어정쩡했어. 식당으로 올라가자니 그렇고 밑에서 하자니 그렇고 그냥 아래층에서 그냥 딱 꽂기 묻혀서 몇 사람은 서 있고 쪽하나는 그렇지. 그래도 막걸리고 소주고 한 병씩 드시더라고 노인네들이. 저기 이제 술 좋아하는 이 박사님 오셨어? 이명은? 아니 국어 갑자기 술 잘하는 국어학자? 국문학 박사 저기 이현영? 곤지암 아니 곤지암 그
동원대학 교수했던 이동원 그 양반은 이동원 씨는 그 저기 외무장관 했고 외무장관 했던 그 집안에서 하는 거기 남광? 교수했어요. 아니 남씨? 남도 아니고 저기 야탑에 아니 사시는 이종호 아이 아니 하여튼 이종호 많어. 모르게 보면 내가 갑자기 그냥 생각이 안 나. 나도 취재도 한다고 이 누구는 이 교수 이웅재 교수 아, 이용재 교수님은 안 오셔. 이웅재 교수 맨날 나 나왔을 때 맨날 아니 나왔는데 그냥 거는 와서 저기 뭐 수업이라는 게 여기는 아니 저 뭐라 그러시냐면 저기 글 쓰면은 맞춤법 그거는 내가 박사니까 나한테 한번 읽어보게 하면 내가 틀린 거 다 고쳐준다고. 그렇지 그래도 아니 그 띄어쓰기 맞춤법에는 잘하시네. 스스로 대화를 하시더라고. 근데 인터넷에서 보면 글을 보다 보면 스님들이 쓴 글들을 보면 되게 맞춤법이 엉망이야. 띄어쓰기고. 아이 다 그래 우리 아버지도 저기, 보면 맞춤법이 정 저기 찍는 엉망이야. 것도 그렇고. 그때 그 사람이 일제시대 배웠던 사람들 아니 그래서 야 역시 스님들이라는 게 그래 학자들이 저기 상대할 사람들이 못 되는구나. 그때 그 당시는 다 그랬어. 거의 10명, 9명. 예, 저기 그 윤문의 그 4페이지에 이장손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 이지직의 큰 아들이잖아요. 장남으로 문과급제 녹사에서 통명대 모의등 31살에 죽었다. 멍벌 일찍 예, 30살 때 부친상을 당하여 몇 자리에 살피고 있는 중에 풍수를 보는 지사가 자리를 정하고는 좋은 자리면 틀림없으나 장자에게 나쁘다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자가 바로 이장손이 자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동생이 그 우의정까지 했던 동생이 이곳에 장사할 것을 만류했다. 왜냐하면 장자면은 형님인 그 이장손한테 불리하다는데 여기다 쓰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형이 이를 뿌리치고 장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나는 나쁘게 되지만 우리 문중 전체로 보면은 좋을 수 있다는 이제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희생한 거죠, 자기를. 그게 바로 이장손인 거예요. 지사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는 이듬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사후에 아버지 이지직과 함께 경남 창녕 성산 뭐 은곡서원에 배양됐다 했는데 묘소가 하대원 그 7번지에 있는 것입니다. 부인 안동민 씨와 합장했다. 이게 바로 이장손이 선포하시는 황야의 일화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황야의 우유부단함을 이제 그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황야가 나중에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갖다가 높은 자리에 추천을 했다. 그거는 그만큼 황야의 인품을 또 알 수 있다는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6페이지에 조선조 문화의 성향과 광주시 활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이제 그 광주시 하면은 우리가 흔히 훈구파와의 관계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중에 이제 조선초의 4대 사화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제 그 무호사화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 사자를 써서 이제 사화라는 말을 쓴다는 게 바로 이제 이 광주시의 이극돈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극돈 되게 비하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나쁜 사람이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물론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미워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그 김일손이 이제 사초를 올렸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해서 죽고 귀양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내가 나중에 사관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사고 전공을 한 셈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자광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지금 혹시 듣고 계신 분이 광주이시는 안 계세요?
광주 씨는 안 계신 거죠? 광주 씨가 네. 있으면서 뭐 좀 반론도 제기하고 좀 나쁜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오시니 그게 문중에 무슨 홍보를 하면 오실라나 그러는데 그게 참 묘하게 안 오시더라고. 그 이제 그 유자광이라는 사람은 너무 잘 아시죠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전에도 나오기를 자기 상관이었던 사람을 모함하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자기 위에 있었던 사람을 하여튼 모함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이 유자광이고, 하여튼 우리나라 간신 중에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유자광인데, 어떻게 보면은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있는 그런 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화의 서두가 그 유자광이 이제 원래 그 함양 군수가를 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시도 잘 못 쓰는 것이 시를 써가지고 그 정자에 다 붙여놨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시를 갖다가 써놓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그 후임으로 김종직이 간 거예요. 가보니까 형편없는 시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떼버려라. 이랬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유자광이는 이제 이 김종직이 이제 왼수죠.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제가 잡아서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이극돈이하고 이제 맞아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이극돈이가 그 사관으로서 이제 말하자면은 사초를 정리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조의제문이라는 거를 이제 김종직이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의제가 이제 중국의 참 한나라 초기의 초나라의 황제죠. 초나라의 왕 의제를 그 항우가 죽였는데 그 의제를 조문하는 글을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조가 수양대군이 조카를 죽인 거를 갖다 빗대어서 이놈들이 여기다 써놨다. 이래서 일러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초라는 것은 한번 써서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그 실록을 편찬할 때 꺼내서 보기 전에는 누구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임금도 보지 못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본 사람이 바로 연산군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데 세종대왕도 사초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도.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그 사초를 보자고 그러니까 그때 누가 그랬다더라. 황희가 그랬다든가 하여튼 예로부터 사초는 절대로 한 번 들어가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금방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냥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어떤 뭐 나쁜 생각 다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즉각 잘못되는 걸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그거를 임금에게 이제 간할 수 있는 신하도 또 있었다는 건데 연산군 때는 이제 이 간신 같은 유자광이나 이극도는 그걸 일러바쳐가지고 결국은 그 사화를 당하게 했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극도를 참 미워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여기 공부하면서 인손의 넷째 아들이고 출세한 과정을 보면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밑에 나오지만은 글을 많이 썼어요. 여기 뭐 이양잡조, 당성시와 유산학보, 파한지, 보한지 이런 것을 책을 간행할 때 이제 자기가 쓰지 않은 것도 이제 요새 말하면 편집 출판하는 그런 조선 초기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훈구파의 거물로서 전례와 사장에 능했다. 여기 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전례에 매우 밝았고 사장에 능한 훈구파의 거물이다. 그래서 성종유 정계에 진출한 살인파와 항상 반목이 심하여 드디어 1400살 모사를 일으켜 살인파의 많은 학자들을 제거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인파를 제거하는 훈구파의 거물이 되는데 저는 언젠가 참 여기 한시문 중에서도 나왔지만은 문영공 한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적에 훈구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이 훈구파를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보면 참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조선 초기 훌륭한 문화는 훈구파가 이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살인파들은 그 이제 물론 참 문장에 뛰어나고 학문에 뛰어나고 절개가 있고 뭐 이렇게 김정진이나 김일성 뭐 그 뒤에 살인파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 물론 정신적인 거로 이제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선 초기 세조 성종 그때 뭐 이뤘던 문화는 그 사람들이 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연산군 중종 그 명종을 지나면서 결국은 살인파가 집권을 했거든요. 훈구파라는 이름은 나타나질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당쟁은 누구들 사이에서 나오느냐? 훈구파가 아니거든요. 바로 살인파들이 만든 그 정기인물들이 당쟁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얘기할 적이 저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한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은 훈구파를 욕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이뤄놓은 거 그러니까 공신이라고 해서 이제 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뭐 수양대국에 붙어서 또는 뭐 저 왕이 접어드는데 공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공을 세운 사람이 훈구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러면서 조선 왕조를 이루고 그 초기에 훌륭한 문화를 이룬 사람들은 그 공신들이 후손들이나 그 참 그들이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살인파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말이 많고 어떤 그 허례허식에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 전례 뭐 무슨 제사를 얼마나 지내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당쟁의 원상이 됐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뭐 꼭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우호사화에 대한 얘기가 이극돈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이극돈도 나중에 갑자사화 때에는 화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극돈의 아들이 이제 이세정이거든요. 그 밑에 나오죠. 이극돈이 셋째 아들인데 성종 때 음주로 관역에 나가 와서별제의 제시 있다. 내자 수십을 요청 중앙군 주부 사업부 감찰 강령을 등을 역임하고 충무경령으로 재직 중 1501년에 10년과의 14등으로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에 올랐고 이어 군기시 첨정 승무는 장교 세자시 가운 보덕을 역임한 뒤에 1503년 통정 내부에 오르면서 병조 참지에 지수했다. 1504년 임사홍 연산군의 생모윤리가 폐모 사살된 사실을 일과함으로써 이라는 갑자사에 사사된 이극균의 조카라 하여 남해로 입회되었다. 그러니까 이극균이가 이제 말하자면 연산군이 생모를 폐비한 데 연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중종반정이 일어났는데 3년 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그 도승지까지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명 출납을 소홀히 한 일로 대간이 탄핵을 받고 파직하였다. 호조참이 제수돼서 다음에 돈을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3대 4대를 내가면서 워낙 이 광주 이씨들이 극성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정부 요소에 없는 데가 없고 장들 다 찾아오고 있다 싶을 정도로 아까 용제총화에 나온 그런 정도로 큰형은 영의정, 막내는 좌의정 그리고 그 중간에 뭐 판서급 이상이 다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할 적에 요새 말하면 아마 국무에 하면 한 3분의 1이 그냥 광주 씨가 차지하고 있는다고 볼 정도로 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이극규라는 사람은 이장손이 장남이니까 제일 말하자면 장손이죠. 이극규가
하대원 산 7-1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여기에 그 묘소에 있는 사람들을 그 전체적인 비중이 좀 약해도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호사화가 발생하자 김정기 조의정 사건은 법률에 따라 논단해서 천하로서 도망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을 또 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워낙 그 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반대편에 선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화의 그 반대편에서 말하자면 화를 당한 사람과 화를 준 사람이 양쪽이 다 있다는 식이 되는 거죠. 여당 야당이 다 있는 거예요. 하도 사람이 보다 보니까 연산군이 난쟁이 관직을 사퇴하고 해주 수양산하에 응가해 동수와 후학 지도를 나로 삼다가 여생을 마쳤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윤덕은 이건 이제 훨씬 뒤에 사람이죠. 이수원이 작용해 그 이윤덕이라는 사람은 그 아들이 이제 이 여검이라는 사람이 비문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문 내용은 이제 몇 편이 있고 비신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하는 그 묘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또 내놓은 거예요. 충의 광로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권적의 딸이다. 큰아버지 이광국에게 입양됐다. 1603년 10년 문과역자의 이름에 선전관으로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습득관이 됐다. 1610년에 해주판관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임하였다. 이듬해 진도군수로 임명했다. 부인방위 전에 곡산군수로 임명했다. 가산군수로 나가 천신하였고 창주 첨사를 거쳐 강계부사가 됐다. 강계부사로 있을 때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안주성에 들어가 평안도 수군 병마전도사 겸 양서순에서 남희영 장군이 별장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거 훨씬 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희영 이분도 이제 이 상남하고 연관이 된 거죠. 지금은 묘소나 막 당진으로 아마 이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주성이 함락되자 남희영이야 제장이 폭사 수륙할 때 함께 수륙하였다. 의정부 우찬성에 출격해서 안주 충민사에 대항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대원 산에 이제 우선은 이극진은 이지직의 셋째 아들의 이예손의 아들입니다. 생원시에 합격하고 1453년 식년문과의 병거를 급제하여 권지 승문원 정자에 제수되었다. 원정공신 2등에 청각되고 사안부 장령으로 좌부성기 이현과 함께 경북대전 이전을 수교하였다. 이후 종부시 소윤 의정부 검상을 지내고 1469년 매 사신절 때를 안내했다. 문학진흥을 위하여 재행을 겸비한 인물로 치부하였다가 겸예문관관이 제수되는 겸예문관제의 실시와 함께 이에 선발되고 이듬해 1월 상당부원군 한명에 의하여 경명행 수자인이 사편직이 제수해야 한다고 선고되었다. 그의 통정대부에 승리하면서 강원도 관찰소로 파견됐다. 강원도 도사 7-8존의 어육중여와 관련되어 파견됐다가 그의 11월 승문 대성을 복귀했다. 예문관 2제행을 거쳐 승문 좌부승지를 했다. 우승지와 좌승지를 거쳐 1477년에 가선대부에 승진되고 강원도 관찰소에 파견되었다. 대산으로 입자하여 2조 참판 한성부윤 이듬해 동지 중수부사 하정과되어 명란을 다녀왔다. 이어 곧 동지 성유관사를 하였으며 이듬해 3월까지 제차 하정부사 겸 상한사관의 명란을 다녀왔다. 가정대비에 오르면서 경상도 검찰에서 성균관 생들로부터 계속하여 학업을 지도해달라는 강청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사성이었기 때문에 성균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교수죠. 이게 뭐냐면 총장이에요. 대사성이니까. 시민도 교화에 못지않다고 이제 성종이 그냥 보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성균관 교육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아들도 이제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이은입니다. 아들 이은은 1380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건원능 참봉, 사헌부감찰, 공조정령 등의 영광과 중용만의 형조정령이 제시되고 1518년 보원군수가 됐다가 조광조의 억울함을 주장하다가 김여사가 일어나자 연루되어 제자도 영광보천이 기억했다. 김효명의 이름이 올랐다. 이은은 스승 하영산 영의정 하연의 증손인데 그 문화에서 수학하여 문장과 학문이 출중했다. 부친 이극기가 김종직의 문인 유호인, 조유 등과 교회하여 살인파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아들 이은은 이러한 유대로 조광조의 현량과에 추천하기도 하였다. 이은의 묘비명은 정사령이 차냈는데 이는 정광필의 조카였으며 이은의 아들 이희엽은 이 부인은 정사령의 누이였다. 이극기 가문은 살인파의 영향을 보이고 동래정씨와 같은 명가들과도 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낙 참 출세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학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훈구파적인 인물이기도 하였지만은 또 딴 데 살인파하고 연결을 맺고 그들과 교류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워낙 집안이 유명하다 보면은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는 오늘날도 옛날에 이혜영 집안의 이종찬이라는 사람은 이제 원래 야당에다가 여당으로 가서 참 김대중 정권에서 국정원장까지도 했는데 그 사촌 똑같은 그 할아버지 손자는 이종걸이라고 아주 민주당에서 야당하는 아주 안양 안양에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이 집안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 막내 사위 현주는 친구였던 현석교의 아들이었다. 현석교는 효령대군의 손서로서 이극배의 아들 이시광을 사위로 삼았다. 광주시는 효령과와도 간접적인 분맥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 씨가 워낙 대단한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집안하고도 했다. 더더구나 왕조 효령대군이 손서라면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과도 분맥을 형성하고 이 효령가가 효령대군파 이쪽. 그렇죠. 효령대군 손서라니까 손자 사위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명한 인물들이 그때 당시에도 결혼을 어느 집안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참 한시하고 많이 되지만은 성종이 왕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한시가 밀어줬다고 보잖아요. 알고 계세요? 한 명이. 당시 세조의 큰아들은 이제 세자였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월산대군하고 성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원래 큰 며느리 인수대비라고 하는 이제 그도 한시죠. 인수대비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어떻게 보면은 예종이니까 자기 남편은 죽고 둘째 아들이 왕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종이. 그러니까 예종이 왕이 됐으니까 그 다음 왕의 후손은 왕의 자격은 예종의 아들이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리다는 핑계 내지는 그때 당시 권신이었던
한 명이 힘을 줬고 자기 아들을 밀어넣고 그래서 그 사극에서 그랬잖아요. 인수대비가 나는 왕비 소리는 못 들어도 대비 소리는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왕을 만들어야 돼. 남편은 왕이 못해서 왕비는 안 되지만 아들이 왕이 되면 당연히 대비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나중에 만드는 말일지라도 하여튼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 사극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한명회를 얻고 이제 성종을 그 성종이 그 부인이 이제 한씨니까 한명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위를 왕으로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사극에서 얼핏 뭐 인수대비였나 아니면 무슨 다른 편이었나 그 월산대군이 성종도로 동생이 야, 넌 처갓집이 좋아서 좋겠다. 넌 처갓집 인진세가 있는 집안에 좋겠다. 이렇게 비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그것도 나중에 맨날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처갓집 등을해서 성종이 왕이 된 셈이에요. 결국 그 예종의 아들은 그냥 어려서 왕이 못되게 죽어버리고 말았으니까 결국은 아마 어려서 왕하려면 뭐 단용처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만들어 놓은 말일 수 있지만은 양녕대군도 어떻게 보면은 민신에서 자꾸 미르니까 외가에서 말하자면 유삼촌 민무고 민무질이 자꾸 미르니까 저거는 왕이 되면 저놈들한테 시달려서 죽여버리고 그놈도 아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외척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월산대군은 따지고 보면은 그 성종보다는 왕의 그 후보에서 앞서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데도 한명이라는 사람이 미는 통에 어떤 면에서 월산대군이 굉장히 또 똑똑했다며. 그러니까 뭐 참 어떤 면에서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분 몇 가지 왕이 있어요. 고양시 서삼릉 근처에 있어요. 한번 가본 적도 있는데 이게 월산대군이 그 시조도 있잖아요. 월산대군. 그러니까 그런 그 풍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뭐 동생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되니까 월산대군 살던 집이 덕수궁이에요. 그러니까 월산대군은 이제 왕궁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왕이 안 되고 월산대군이 나간 게 아니라 이제 예종이 왕이 되면서 그 성종 어머니 인수대비는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산 게 바로 덕수궁자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임진왜란 때 궁궐은 다 타버리고 거기가 남아있을 때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왕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창덕궁을 짓고 광해군 이제 창덕궁에 있으면서 그 인수대비를 인목대비를 덕수궁에다 유폐시킨 거죠. 그게 이제 서궁이라고 해서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궁이라고 하고 서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덕수궁자리고 나중에 아관 파천 이후에 그 옆이가 러시아 대사관이 있고 영국 대사관이 있고 공사관이죠. 공사관이 있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저번다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왕노릇 황제 노릇하고 그런 거죠. 덕수궁에서 황제. 일단은 참 덕수궁 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 참 비극의 궁궐이죠. 그런데 석조전을 보면서 그 귀한 참 차관을 들여다가 궁궐 만들었어요. 궁궐을. 고종이라는 인물이 궁궐이 없어서 나라가 망합니까? 그 돈 가지고 총을 하나 사든지 뭐 무기를 사든지 무슨 나라를 생각해야지. 그래 그 임금 지불 직관해서 잘 됐잖아요. 석조전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고종이 총도 사고 군함도 사고 저 간도도 확보해가지고 다스리고 일본 놈들이 매도해서 그렇지 고종의 실적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한제국 이후에 한 것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간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얼마 좀 있다고 이제
그 보는 쪽이 지금 있고 이제 있다고 한 게 형편이 그게 지금 새로 와서 그게 얘기가 씨알맹이가 먹습니까? 아니 소련이 그 너무 저기 뭐야 아주 준다고 그랬어. 국익주는 아이고 소련이 준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런 저기 뭐야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어쨌든 들 지금 대한제국 시에 이제 우리가 황제는 어쨌든 칭했잖아요. 뭐 형식적으로나마 오죽해야 참 황성예트도 이제 그래서 황성이 힘도 없는데 무슨 뭐 대한제국 그러니까 말만 하고 무슨 황제라는 칭을 황제 쓰고 뭐 얘기해봤자 그러는데 뭔 소리가 있어요. 참 고종이라는 인물이 물론 난 그분 사인한 거 보면 참 멋있게 했어. 그 고종 사인한 게 있잖아요. 숙제를 한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유부단하고 뭘 못했다는 거는 물론 보는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참 그래도 대한제국 때 한 건 이런 걸 학자들 쪽에서 나눠지긴 하는데 저 먼 쪽에서 보면은 그 애국 사람이 고종을 보고서 쓴 기록 중에 세상에 그 앉아 있는 폼이 그 무슨 뭐라고 해요? 흐물흐물하는 네, 키도 작고요. 네. 보니까 저기 이런 얘기하면 저기 뭐야 저도 전주이시지만 그 저기 사진으로 본 거예요. 보니까 키도 작고 왜소하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우유부단하고 그랬대요. 암만 민비한테 휘둘리고 민비가 좀 강하다고는 하지만은 그걸 휘어잡았으면 나라가 그렇게까지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부인하고 싸우고 뭐 그냥 무슨 시아버지하고 싸우고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망했는데 저는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이 우리 전주희 씨라니까 어떤 면에서 참 전주희 씨는 일본한테 망한 것이 참 다행인 거예요. 최 씨나 한 씨한테 망했으면 지금 이씨 없어. 왕씨 없는 거 봐. 난 그 생각하면서 아니야. 그 말하면 지금 왕실이 없어진 이유가 일본 때문이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왕실을 없앤 거야. 한마디로 문화재관리국을 만들어서 전부 글로 귀속시키고 왕실을 없애버린 거지. 아이 그렇다고 해서 그때 맞아. 이승만 박사가 왕실에 아주 한이 맺힌 뭐가 있어. 아니 물론 자기도 전주이신데 뭐 복권하면은 효령대군파죠. 양녕대군파예요. 아 양녕이구나. 저기 그러니까 이제 승자 중국의 이을승자. 중국의 한나라처럼 후한으로 하듯이 후조선으로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자식이 있나 뭐 또 어떤 면에서 이미 참 지금 임시정부에 붙이지만은 거기서 이미 우리는 공화국으로 했잖아요. 대한민국을 왕국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그 3.1운동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거기서 그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돌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그때 당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꼭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그냥 결국은 워낙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훈구파만이 아니라 살인파에도 이렇게 관계를 했고 그런 성격을 가진 인물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그리고 또 이제 이은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와 함께 대사성을 해서 부자 대사성이라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부자 대사성이라는 걸 무시 못하는 것이 요새 말하는 서울대 총장은 부자 총장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대단한 거죠. 학자 집안으로서는 영광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이 동래정씨 정광필 전에 저한테 동래정 씨에 대해서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여기에 정광필이 이제 그 집안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정광필이 조카였던 사람이 이제 바로 이희엽의 부인의 누이였 부인이 바로 정사령의 누이다.
정사령이. 그래서 이극희 가문은 바로 살인파 영향을 보이고 동료정서 같은 명가와 통과를 했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사위 현주는 친구였던 현석주가 바로 현웅대군의 손소였다. 그리고 그가 이극배의 아들 이세광을 사위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조선 초기의 그 15세기 찬란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바로 광진씨다. 왜냐하면 둔촌 이 집은 조선이 건국하기 전에 이미 돌아섰지만은 그 아들 때에 이제 벼슬 하고, 그래서 물론 개국공신에는 한 사람도 된 사람이 없지만 그 손자 때에 이제 완전히 벌써 우의정이 나오고 증손자 때에는 영의정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 삼자 팔손 부문과 아들 셋 손자 여덟이 과거에 급제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또 이들이 대부분 다 그 영재총화에서 받은 다 일품에 올라갔다고 할 정도로, 일품에 물론 의정급이 안 들었더라도 찬상급이면 일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쨌든 다 그 정도로 엄청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연산군 이후에는 좀 소외되어 있지만 그래도 영의정 이준경, 이준경은 이극배 동생 이인손의 둘째 아들 이극감, 일찍 죽은 그 이극감의 아들이 이제 세자고 세자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경 영의정을 했던 이준경은 임진왜란 전에 그 영의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하자면 이세좌 윤씨에게 사약을 전달했던 사람의 손자니까 이극감의 증손자고 이인손의 고손자가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또 선조 때 한음 이덕형도 바로 민성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분도 광주이 씨의 바로 이분들의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결을 내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이덕형이면은 그야말로 참 임진왜란 때 가장 그 공헌을 세운 인물들 분 중에 이덕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성과 한음이라는 참 우리나라의 가장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인간관계를 가진 두 사람, 어떤 면에서 어려서부터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오성이 나이가 많은데도 하는 일을 보면은 이덕형이 더 어른스러웠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덕형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아마 믿음성이 있었던가 봐요. 중국 사신도 그냥 이덕형을 보면 다 그냥 저보다고, 일본 놈들도 이덕형이라면은 인정하겠다. 저희 대화 상대로서 그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애교로서는 이제 이덕형이가, 그 다음에 임금을 직접 보조하고 피난시키는 데는 이항복은 이제 그따라니 도승지로서 임금을 이제 피난시키는데 공을 했고, 이덕형은 밖에 가서 명나라하고 구성하고 원군을 청해오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오히려 이덕형이 먼저 영의정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둘 관계는 참 제가 중학교 때 둘이 오성과 한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 재미나게 봤던 부분인데, 그게 조선시대에 계속 어떤 하나의 일화, 모든 사람이 효자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극등과 같이 좀 부정적인 인물, 그리고
바로 광해군 때 그 못된 일을 이첨도 바로 이 광주리 씨라고 그러죠. 이첨. 그러니까 현대 인물로서는 아마 그 서울대학 총장을 하다가 국무총리도 했던 이수선 씨가 네. 바로 그 칠곡 이씨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집안의 인물이 지금 요새 그 여당에서 속세에 있는 이준석이가 바로 이 광주 씨라고 그러죠. 이진수가 국주씨. 그 하는 거 보면서 은근히 꼭 이천이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광주시 명명을 살린 거는 이덕형이고 이덕형을 알아본 거는 토종 이지암 선생이랍니다. 그래서 조카인 이산에 대한 악의 이산에 대감이 이산에 이제 사위 영의정을 몇 번이나 한 사람인데 이산에 사위 임진왜란 나기 전에 3번인가 했는데 정승로를 잘못해서 난리 났다는 책임을 지고 저기 저 울진인가 뭐 영해라는 데로 귀양을 가서 3년 임진왜란 동안 귀양살이만 하여튼 거기서 하다가 서천으로 갔다가 두 군데에서 그 3년인가 몇 년을 귀양살이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보고 이덕형을 사위 삼아라 그러니까 이산의 대감이 아니 내가 우리나라에서 골라서 다 따라올 텐데 정승을 영의정을 내가 3번 한 사람인데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사위 삼냐고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는데 저거 정승감인데 나도 영의정을 3번 했더니 야 너 영의정 3번 했다고 정승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너는 엉터리 정승이라면 얘는 진짜 정승이야. 역사에 남을 정승이야. 그래서 저걸 어떻게든지 잡아서 사위 삼으라 그랬더니 그 삼촌의 가르침을 고역할 수가 없어서 마음에 안 드는 걸 그걸 사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산의 대감 돌아가고 그 이덕형 대감이 그저 뭐라 그러지 그 제문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저 만장 아니 만사 4살을 쫙 썼는데 뭐 5살 몇 살에 장안에 선비들을 깜짝 놀라게 한 뭐 실력이신 우리 장인어른하고 쫙 썼는데 진짜 명문으로 썼더라고요. 그저 이덕형이 아니었으면 광준희 씨는 지금까지도 존재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주식백과 보니까 내용 보니까 이덕형이 광주리 씨 맞고 아버지가 이진경 아니 할아버지가 정좌찬성 이진경이고 아버지가 여기 나온 데 지중추부사 이민성이고 어머니는 현령 유해선의 딸이고 영의정 이산의 사위다 다 막강. 아니 그리고 아까 왜 한 명의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종이 등극하게 된 거는 한 명의 뒷받침으로 수빈한 씨의 힘으로 된 거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는데 그건 잘못 본 거예요. 그래요? 누가 시킨 거냐면 세조의 부인이 정의황후라고 있어요. 윤씨. 정의황후가 섭정을 쭉 했잖아요. 대리청정을. 그래서 대궐의 세력은 정의황후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대비가. 그런데 그러니까 뭐 수빈아 씨도 내쫓고 뭐 그럴 정도였고 여복하면 그 저기 성종이 저기 이제 막 울고불고 뭐 그래도 혼내고 막 밥을 안 먹어도 막 혼내고 그랬듯이 하루는 그 수빈한 씨가 한때부터 상당군대가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결론 내려 이거 사람을 자꾸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 대궐에 한씨가 즐기는데 왜 그때 한씨가 잘 나갔거든요. 한 18명 있었어요. 뭐 이러냐 그러니까는 한 상당군 대감이 뭐라 하냐면 누구요? 이름 대보시오. 내가 판단해 드릴게요. 우리 편인지 아닌지. 그러면 육촌 동생인 문정공 한계희부터 되는 거예요. 수빈한 씨가. 아, 그 저기 저 한계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문정공 한계희의 형님 한계미의 부인이 정유황후의 친정 언니사예요. 그래서 세조가 처갓집에 가면 그 문정공의 형님이 손이 형 동서예요. 한계임이라고 이을계자의 아름다움을 있죠. 그 사람들은 영의정 지내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정의왕후 편이지
우리 편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 분석을 해주니까 수빈아 씨가 아유 상당대가 내가 생각이 짧고 무식해서 섭섭하게 드렸다고 미안합니다. 나 간다고. 그러니까 상당대감에 가시라고. 상당대감 집에서 마루로 나와서 대뜰로 내려와서 신발 신고 가는데 내다보지도 않아요. 문도 안 열어요. 상당대감이. 근데 수빈아 씨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앞으로 배를 가리고 절을 하면서 아 당신은 역시 우리 시아버지가 끔찍하게 여기던 장자방이 틀림없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허공이 되고 이렇게 그 저기 방 쪽으로 향해서 되고 절을 이렇게 공손히 하고 가요. 그 수빈아 씨가. 그런데 그 한 명이는 그 안에서 뭐라 하냐면 참 답답해. 그냥 무슨 성질 안 급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수빈아 씨를 원망하는 거예요. 한 명에게 희망이 없어요. 수빈아 씨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그럼 누가 했냐? 정의왕후가 한 거예요. 정의왕후 왜 하냐? 친정 언니가 이제 얘기가 그래요. 야 청정한 씨가 니네 왕실에 전준희 씨 왕실에 뭐 패기 치는 거 같냐? 여기는 품위가 다른 사람들이야. 그러고 호통을 쳐가지고 아유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 그러고 정의왕후가 월산대군 말고 여기로 찍은 거예요. 이게 정의왕후가 하여튼 그 글을 모르는 여자인데 섭정을 몇 년 하다 보니까는 구두로 그냥 이치를 많이 깨우쳐가지고 대단한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친정 오빠, 친정 동생들이 처음에는 뭐 와서 훔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우리가 밀린다 그러고 그 아우 형제가 안 하잖아요. 나중에 처음에는 막 좌지우지했어요. 수빈아 씨하고 싸우듯이. 그런데 그 정의왕후가 무식해도 방향이 아주 반듯하게 가니까 친정 오빠하고 동생이 그냥 밀려나버린 거지. 아유, 이거 뭐저 내용이 그냥 뭐저 어쨌든 그 문화재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했는데 어쨌든 이 태본이 그 광주이 씨의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이 하대원에 묻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 문화재로서 잘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광주이 씨가 이렇게 아까 이덕청 그 이후에 인물이 없는 것 같이 돼 있는데 실제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7국의 그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광주시 그 지금 얘기했던 이수성이 이준석이 두 있잖아요. 네, 7국 그리고 충주에도 또 있다고 들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조선 후기에 큰 소리를 친 사람들이 후손들이 많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대거 들어갈 적에 기왕이면 세력 있는 집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주희 씨가 솔직히 말해서 저 고려 이전에 전주희 씨가 없어요. 별로. 그야말로 이성계 집안이 거기 뭐 6대조 그쪽까지. 그런데 500년 왕노를 하면서 그냥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뭐 힘든 사람한테 다 붙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왕이 그냥 뭐 부인을 몇 명씩 그래서 10명, 15명씩 낳는데 그리고 또 그놈이 또 10명, 15명씩 낳아. 그거 밑에만 내려가면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그 양녕대군과 효령대군파가 제일 많다리죠. 예, 저 효령대군 잘된 집이 효령대군, 그 다음에 광평대군, 그 다음에 덕천군. 예, 덕천군. 이게 전주희 씨 3대 제일 저기. 근데 부동산 대사는 광평대군이 제일 손이 제일 많아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방배영 옆에 그렇죠. 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저 광평대군 수서 저기는 그쪽 저기 강남에 여기 저 수서. 수서역 근처에서부터 그 일대 있잖아요. 그거하고 사패지가 많았지. 광주군 옛날 광주시 지금 광주목. 광주군에 광주목. 거기 저 쌍용고개라고 경안에서 이렇게 고개 넘어가잖아요. 저 곤지암으로 거기 우측에 백마산성서부터 그 큰 산들이 다 하고 그 저쪽에 저 이제 하남시 가서도 원래 하남시 땅은 그 유신의 유홍이라는 분의 고려 말쯤에 그 사패였는데 기계유 씨. 예? 기계유 씨요. 예. 그런데 그 쉽게 말해서 유진호 박사 뭐 네, 그거 유길준 그저 근데 그 광주 땅에도 그 전준희 씨 광평대군들 그 저 소원들의 그 저 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건물도 전부 다 지금 하남시도 개발되고 모도 개발되고 성남시 개발되고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다 현금화 해가지고 요새는 그 저 신용군 거 있죠. 신협. 신용협동조합. 신협동조합. 신협을 만들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네 보상받은 사람 몇 명만 모이면 야 우리도 그거 하나 만들어 그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시 신협을 만들었는데 거기 신협의 이사장은 한시고 주은주들은 전준희 씨들이 광평대군이거든. 그런데 서로들 알아. 전준희 씨네하고 우리 한씨네하고 그래가지고 만나면 맨날 술 먹고만 먹고 제가 어디 하남시나 이런 데 광주 가면요 거기 사람들 다 만나요. 신협이고 뭐 그분 얘기 들으면 아이고 저기 당신네 외사촌네 아들이 지금 우리 전무야 상무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저 하남시에는 그 기계유 씨, 그다음에 한평 이 씨, 그다음에 그 풍산 임 씨, 또 뭐 전주희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워낙 곳곳에 다 저거. 지금 그 시가지 있잖아요. 저 하남시에 시가지 면적 전체가 다 신장. 유신의 그 사패예요. 신장. 그거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했던 유홍이라는 분이 임진왜란 때 좌의정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저 호가 신당이에요. 소나무 송자에다가 직당자 하는 송당이에요. 송당인가요? 하여튼 이게 남당 그 저 한누구하고 이게 옛날에 동광주에는 송당, 저 유홍, 이제 서광주에는 저기 남당 뭐 한 저기 하여튼 그 근래에는 그 유길준 유진호 박사 네. 집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영조 때 그 뭐 영의정한 사람 유척기라는 사람도 있고 아주 저 중간 며칠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뭐 저 광주 이 시내에서 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역해하기 할지 그 참 쉽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행선수설했습니다. 하여튼 잘 들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나름대로 잘못된 거라든가 더 한번 워낙 그 광주이 씨는 뭐 인물이 많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잘 하는데 난 그래서 저 몇 분이라도 들으러 오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됐는지 어떻게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추중과 증직의 차이가 있나요? 추중과 증직의 차이. 추증은 이제 호라든가 이런 걸 준다는 얘기고 직책을 준다는 얘기겠죠. 증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사성을 안 했는데 이제 대사성을 추증과 증직에 어떻게 다르냐? 추증은 죽은 다음에 벼슬을 주는 것이고, 맞네요, 그거죠. 네? 그리고 저기 저 증직은 그 후에 자손들이 또 누가 저 귀하게 돼가지고 이미 옛날에 저기 저 추증을 했고 다 한 사람을 저 증직을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저기 저 좌의종을 줬었는데 그 손자가 또 영의종이 되는 바람에 손자 영의종의 뭐 할아버지라 그래갖고 좌의종을 옛날에 받은 사람이 죽어서 받았는데 영의종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정직이라고. 그러면 저기 저 우리
노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모표라고 해야 되나요? 높이. 거기에 다시 묘표. 다시 또 영의정을 파서 쓰나요? 거기다가. 그럴 수 있죠. 그래야 아니, 이제 아니 저기 비석 그러니까 묘 앞에 있는 묘패 비석에다가 네. 그걸 새기냐고. 예. 아마 당연히 영의정을 했으면 영의정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대광보국, 승록대부, 뭐 저기 정일품, 영의정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시호는 뭐 이렇게 딱 쓴다고. 예. 근데 후에 증직을 받으면 증직을 받았다고 증직 받았다고 다 써요. 그리고 쓰겠지. 그거 실제 다. 살아서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뭐 추증으로 예우 정승이 해주는 됐다 거네. 그러면 그걸 또 써요. 그건 옛날에 그거 내가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추증을 하든지 증직을 하는 이유는 그 자손이 품위 있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줘야 돼. 연금을 줘야 돼. 보급을 주든지. 그러려니까 그 직책을 서류상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서류상만 올려줬지 실질적인 그런 돈 같은 거에 뭐 이런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나라가 전쟁 끝나가지고 재정이 피폐한 경우 아니라면 다 줘. 그걸 그럼 별로 안 좋다고. 안 그러면 그거 예우만 벼슬 뭐하래. 해주고 예우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또 후손이 잘 돼야 돼요. 아까 그저 이지직 같은 사람도 아들이 우의정을 하니까 그 추적을 해서 영의정을 주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담인데 동래정 씨 아까 뭐 어디 조금 예. 나왔잖아요. 동래정 씨가 우리나라에서 정승을 제일 제일 많이 한 많이 집안이에요. 예? 9대에 11명인가 13명이 했어요. 정승을. 그런데 그거를 참 그래서 저기 청주한 시내도 광주정 시내 있고 광주에도 동래정 씨도 맷집 살고 그러는데 거긴 동래정 씨가 아니고 광주정 씨라고 다들 그렇게 강조해서 말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 충청남도 공주에 그 동래정 씨네 집성촌이 있는데 거기 묘가 한 30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거기에 그 회장이 서류를 하나 복사해가지고 저희 중앙정치내로 왔대요. 이게 무슨 서류냐면 문정공 한기희 선생의 손녀딸이 아버지가 이제 그 증손녀딸인가 뭐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무슨 노이 14세라고 양자가 필요하냐? 필요 없어. 그래서 외동딸 하나 있는 거 시집 보낼 때까지 양자를 안 세웠어요. 그리고 머슴들 데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딸이 시집간 집은 시아버지가 정승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정승이 퇴골해 갖고 와갖고 야 너희 며느라 너희 저 친정아버지가 돌아갔다는데 거기 자식이 없는데 양자를 안 했더니 따지고 보면 네가 그 집 딸이니까 우리가 가서 모셔서 장사 치러야 된다. 그래갖고 이 딸이 당연하죠. 아버지가 저 평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조처해라. 그래서 사람을 풀어서 나가서 이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임자가 없는 집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이 다 챙겨가고 아버지가 나 주기로 해서 그럼 누가 뭐 증거가 있어 누가 뭐 그거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고 문중에서도 그래서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한시 할머니라고 그러자고요 이제 앞으로. 근데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남편을 잘 모셨는데 남편이 벼슬을 못해. 그러니까 아니 당신 아버지는 정수인데 당신은 돌연변이야. 맨날 저 뜯고 꽃 있고 해가지고 그 남편이 아주 그냥 학을 띄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벼슬이 씩씩씩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 여자가 늙어갖고 이제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됐는데 자식들을 기르면서 니네 아버지 벼슬 잘하고 니네 할아버지 정승인데 니네도 잘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엄하게 길러가지고 그 여자가 살아있을 때 시아버지 정승, 남편 정승, 아들 정승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3대 정승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죽을 때 이제 수빈한 시모양으로 무슨 훈계를 써가지고 이 물려 내려온 유품을 훼손하는 거는 자손들 도리를 아주 다 못하는 불공이다. 그래가지고 조상처럼 니네들 정승하라 이거예요. 안 그러면 자손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지켜내려가다 보니까 부대를 내려가는 동안에 정승이 13명인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기 계보표 그거 하고 그걸 쓴 거를 이만한 거 하고 서류하고 해가지고 거기 그 동네정신의 회장이 청주안신에 왔어요. 근데 청주안신의 족보에는 동네정신에 시집갔다라고만 돼 있지 뭐 그 이후에 왕비가 된 거 아닌다면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 가지고 기록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동래정 씨가 원래 조선시대 저기 뭐 정승 이쪽 판사들 저기 제일로 아니 근데 많은 그게 기록이 바로 해운동에 문정동의 그 팔판 증손녀 딸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저 시아버지 정석은 그 저기 한신의 딸이 한 게 아니지만 그 남편서부터는 그러니까는 13명 중에 12명은 한신의 할머니가 가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정대군, 황평대군 또한 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덕천군. 근데 청주한신의 정보에 보면 뭐 무슨 왕비가 됐다, 무슨 딸이 뭐 중국 가서 뭐가 됐다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옛날 정보에 그냥 동네 정신에 시집가면 동네 정신 누구한테 시집갔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 여기까지 자 아이고, 잘 수고하셨어요. 들었습니다.